네, 이제 터키로 갈까요? 좋아요. 네. 네. 이제 터키 이스탄불로 가서 비잔틴 건축의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성소피아 성당을 만나보기로 하죠. 드디어. 네, 그 성소피아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사실은 그 당시 설계를 물리학자하고 그 수학자한테 맡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워낙 그거 빨리 완공하라고 막 자꾸 막 독촉을 해가지고요. 그 짓는 그 건축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거기 부실한 부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또 수많은 지진도 막 생기고 뭐 일부 무너지고 수리하고 사실은 요새 말로 조금 안 좋게 표현하려면은 조금 부실 공사적인 그런 면이 있기는 네. 있어요. 무섭네요, 네. 부실공사. 네. 그래도 사실 여태까지 버티는 거 대단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요, 규모가 어마어마하던데 네. 동원된 인력이 몇만 명이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10,000명이 넘는다고 아, 이렇게 10,000명이 기록이 넘는다. 있고요. 음. 그럼 한번 어느 정도 규모인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소피아 대성당 전경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소피아 대성당이 위치가 있고 그 맞은편 쪽에 이제 블루 모스크가 있습니다. 저 블루 모스크는 나중에 지어진 모스크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피아 성당이 워낙 아름답고 대형으로 지어져 있으니까 회교도에서도 저것을 블루 모스크를 한번 맞은편 쪽에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경쟁의 의미로서 저 블루 모스크를 건축했는데 지난번 방문 때 보니까 정말 대규모로 지어진 모스크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성소피아 성당 배치도를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성당도 동서축입니다. 동서축. 서쪽이 출입문이고 전례 공간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6세기죠. 537년부터 1453년까지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스크는 1453년부터 1931년까지 네. 오랜 기간 동안 또 모스크로 사용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박물관으로 또 변경이 됩니다. 1935년부터 2020년까지 이때는 약간 정치적인 요소가 좀 있었습니다. 박물관으로 변경된 요인이. 그리고 나서 이제 터키 대통령이 다시 이곳을 박물관에서 모스크로 사용한다는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보았던 베니스의 성 마르코 성당은 중앙돔이 있고 그 옆에 4개의 동일한 돔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하늘에서 본 전경은 중앙돔이 지름이 40m가 넘고 그 주변에는 반원형의 돔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비잔틴 양식이지만은 베니스의 마르코 대성당과 이스탄불의 소피아 성당은 이런 건축 평면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은 소피아 대성당의 먼 거리에서 본 모습입니다. 저 4개의 외부에 있는 첨탑은 모스크가 된 다음에 세워진 겁니다. 처음부터 세워진 종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적인 면은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 중앙돔의 모습을 보시면은 창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채광 목적에서 많은 창호를 설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멀리에는 바다가 보이죠. 이스탄불이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 멀리 바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돔이 직격이 30m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돔의 그 무게를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지탱하는 거? 그거 건축적으로 정말 듣기 그 당시 어마어마한 그런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수학하고 물리학자가 붙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조금 머리가 아파지려고. 이제 네. 성소피아 성당이 6세기에 지어졌으니까요. 1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중앙돔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수학이나
과학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거를 적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평면도를 보시면 중앙돔이 있고 그 양옆에 보통 기둥이 작게 구성되어 있는데 저 기둥의 면적은 4개의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기둥? 그 다음에 그 기둥 양옆으로 또 석재로 된 그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부축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돔을 이렇게 지탱하기 위해서 그 양옆에 4개의 기둥이 있고 그 양옆에 또 엄청난 규모의 부축벽을 만들어 놨는데 저것을 활용한 것이 바로 고딕의 플라잉 버틀레스라는 부축벽입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이미 고딕의 건축 구조를 벌써 여기에서 여러 가지 찾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고딕은 도움에, 거의 100m 이상을 올라가니까 그 기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옆에 부축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옆에서 도움에 그 하중이 밑으로만 하중을, 가는 게 아니라 네. 옆으로 이렇게 눌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힘을 지금 받기를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건축 공간에서 제일 아래 부분이 제일 두껍고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벽체가 조금씩 얇아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평면에서 재밌는 것이 앞쪽에 한번 보세요. 아틀리움이 또 있습니다. 바실리카에서 있었던 아틀리움. 예. 그러니까 전례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공간. 또 어찌 보면은 조금 성당에 일찍 오신 분들이 좀 머물릴 수 있는 공간. 이런 어떤 다목적 의미에서 아틀리움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개의 출입문이 있고 저 안에 나르텍스가 2개씩 있습니다. 아까 그 마르코에서는 1개만 있었죠. 여기는 2개의 나르텍스가 있습니다. 그만큼 공간이 마르코보다 크다는 의미죠. 그것을 볼 수가 있고 성당 내부 공간으로 들어가면 중앙돔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동쪽으로 전례 공간인 제대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독창적인 부분은 나르텍스에서 오른쪽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 정사각형의 세례당이 마련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고 평면으로 봤을 때는 그냥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 비잔틴 양식의 대표적인 성당이기 때문에 1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훼손도 됐고 지진으로 인한 파괴도 있었고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참 신비롭게 느껴지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최근에 다시 모스크로 바꾸면서 그 비잔틴 모자이크화를 그 휘장으로 가려놓았다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예 그 회치를 해서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가려놔서 뜯지 않고. 네, 가능한 글쎄요. 대로 네. 역사 공간과 네. 그다음에 종교 공간은 원래 모습대로 보존해 주는 것이 가장 그렇죠. 지혜로운 모습인데 그러나 그것이 또한 인간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개입이 되면 그것도 약간 훼손되고 변화되는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소피아 대성당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체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성상 파괴 운동이라는 게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훼손의 역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종교나 또 정치, 그다음에 사회 모든 부분에서 많이 있었는데 종교도 예외 없이 또한 이런 훼손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이제 소피아 성당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성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제 정면 출입문이 3개로 되어 있는데 아치의 모양의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앞부분에는 아틀리움인데 현재 아틀리움은 복원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조금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 아틸리움까지 복원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르텍스가 두 공간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성당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신전들이 벽돌로 쌓는 모습이 있듯이 여기는 바로 벽돌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마르코 대성당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탈리아가 또 대리석의 산지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런 자연적인 그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석재를 많이 사용했고 여기에서는 벽돌로 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모자이크가 안 보이죠. 네, 없네요. 그냥 벽돌로 네. 반원형의 그런 어떤 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앙돔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창호들이 보이고 있죠. 저거는 이제 채광 목적에 만약에 저 창호가 없었다면은 굉장히 어둡고 그런 공간일 텐데 창호로 인해서 중앙돔의 그런 어떤 화려한 또 황금색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서쪽에 있는 반원형의 공간도 창호가 보임으로 인해서 황금색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남북 방향으로 있는 그 벽체에도 또 창호가 많이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성소피아 성당에서는 저 창호를 통해서 햇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 신비로운 공간을 형성하는 그런 건축적인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저 창호로 들어오는 빛이 엇갈려서 굉장히 신비한 장면을 연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우선 네. 비잔틴 건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신비로운 공간의 창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적용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공간인 내부 전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공간이 굉장히 넓고 높고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비잔틴 대성당의 가장 대표작을 보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자석도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그리고 기둥 양옆으로 통로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맨 뒤쪽에 앱스 공간, 반원형 공간에 이제 제단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쪽도 황금색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주 그 비잔틴 양식의 진수를 보여주는 성소피아 성당의 내부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1453년 이후에 모스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단 공간에 미사를 거행하는 제대는 부재 상태입니다. 제단에 지금 4개의 커다란 회교도의 그런 상징적인 것들이 또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층 갤러리 신자석이 저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 2층 위에 채광 목적의 창호들이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아치 공간이 또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2층 갤러리에 지진으로 씌워진 기둥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불안할 것 같아요. 무서워. 저 기둥인데 무너지지 않고 소피아 성당이 지금도 140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약간의 아슬아슬한데요? 기적이라고도 네.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출입문을 들어가서 오른쪽에 나르텍스 전례 공간을 지나면은 그 한쪽에 정사각형의 세례당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세례당은 침수, 즉 예수님이 요르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저런 세례반이 오른쪽에 마련되어 있죠. 사제도 저 계단으로 내려가고 세례받는 사람도 저 계단으로 내려가서 물이 잠겨진 저곳에서
침수 세례를 받는 그런 어떤 세례반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세례당에 있지 않고 세례당 입구 쪽에 저렇게 좌측에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 세례당에는 술탄의 무덤이 거기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술탄은 그 왕을 얘기하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중앙돔이 30m가 넘는 지름인데, 그 중앙돔을 나름대로 지지하기 위해서는 양옆에 4개의 커다란 벽체가 있고 엄청난 크기의 부벽이 있다 그랬죠. 부축벽이. 저기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부축벽의 한 모습입니다. 저렇게 돌로 쌓은 부축벽이 있기 때문에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1400년 동안 저 대성당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6세기에 지어진 어떤 그 성당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 과학과 기기기술의 문명 오늘날 같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건축에 대한 그런 섬세함과 그 다음에 또한 그것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평면을 구성하고, 그래서 수학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저 건축을 구성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소원의 기둥이 있다고. 네네. 소원의 기둥요? 기둥. 네. 네. 거기를 이제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청동으로 어떤 기둥을 둘러싸고 있는데 네. 거기를 만져가지고 맨질맨질해져서 거기만 이게 노랗게 청동 색깔이 있고 나머지는 산화돼서 이렇게 초록색이 되어 있는 그런 데가 있대요. 신부님도 네. 다녀오셨어요? 지난번 건축기행 때 사진만 찍고 자료 구하느냐고 그거를 제가 놓쳤습니다. 소원을 안 다음에 비셨군요. 간다면 그것을 한번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상인들의 조각상을 만지면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자꾸 어딘가 발이나 만지게 되면 그 부분만 반짝반짝 걸리고. 네, 아예 달아 없어진 네. 성인상도 네, 봤어요. 그렇죠. 네. 이제 하기야 소피아는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성스러운 지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당 자체가 지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성당 건축이 이제 하느님의 집이고 또 하느님께 봉헌된 건축이기 때문에 하기야 소피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혹시 이 곳을 방문하게 된다면 더욱더 그런 성당 건축의 좋은 의미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이렇게 반영하는 기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